네, GS2기 노동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원일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GS2기 시작을 했고, 이제 프라임 범퍼건만 조금 한 주 땡겨가지고 시작을 먼저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GS2기 때 제가 강의하는 방식은 먼저 일단 모의고사는 예습 시험으로 이제 75점씩 볼 예정이고요. 오늘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나갔죠. 그리고 이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강평이라든지 해설은 바로 하지 않고 강의 진도 나가면서 해당 부분 진도 설명하고 그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덕창 노무사님 이제 노동법 사례 연습 사례집으로 이제 조금 부교재로 활용을 할 건데요. 이 사례집도 마찬가지로 진도 해당 진도 나가고 나서 그 이제 사례 문제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강의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GS 연기나 GS 일기 때는 이제 밑줄도 그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책 정리 중심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이 좀 갔었는데, 이기 때는 이제 출제 가능할 수 있는 한 범위 내의 주요 법리적인 부분하고 이제 판례 정도 살펴보고 좀 빠르게 진도를 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본기가 조금 덜 되신 분들은 따라오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면서 최대한 암기를 하시려고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관련해서는 너무 사실관계는 조금 길게 드리긴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기존의 이제 노무사 시험 경향에 따라서 일반론을 조금씩은 써야 되는 문제들 중심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보면서 내용 정리 한번 다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전범위로 한번 볼 건데요. 전범위로 모의고사 보고 그 부분은 이제 조금 그래도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 위주로 한번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이 모의고사가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다 보니까 그 해당 진도의 내용에 국한돼서 사례를 구성하다 보면은 이제 각기 엮일 수 있는 쟁점들이 있는데도 그거는 제외를 하고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단편적이다 모의고사 문제가, 그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3기 때는 정말 이제 출제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정말 컴팩트하게 그런 쟁점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풀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요즘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가 이 지문이 깁니다. 길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보실 거는 질문을 먼저 보세요. 질문을 먼저 보신 다음에 사실관계를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는 방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50점 문제 같은 경우는 별개 하나의 사실관계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꼼꼼히 따져보면 별개의 사실관계로 구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 질문, 물음에 맞는 그 지문들을 좀 분리하시고, 혹은 이제 같은 사실관계에서 분리해서 쟁점만 분리해가지고 물음 1, 2 이렇게 구분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이 물음 1이냐, 물음 2냐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답안을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답안 쓰실 때 결론 부분,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정도 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법 강론 제4페이지 노동법의 법원부터 보겠습니다. 이 법원은 이제 사실상 기출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쟁점이 이제 최근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B급 정도 생각하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드리면은,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에 대해서 법관이 해결을 해줘야 되죠. 해결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삼아야 될 어떤 규범의 존재 형식을 법원이라고 합니다. 이 법원, 노동법에서 법원은 그래서 노동법의 분쟁, 노동법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객관적인 어떤 징표, 객관적 기준이 되는 부분인데, 가장 이 노동법의 법원은 노동법의 법원은 제일 큰 게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관계법령이겠죠. 법률. 이 법률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을 내는 데는 행정부에서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국회의원 수가 모여서 법률 안을 발의를 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회의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약이 있습니다.
조약이 있는데 국회에서 비준동의 받은 조약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모든 조약이 그런 건 아니고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는 조약에 대해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법률 다음으로 단체 협약이 있습니다. 단체 협약은 우리가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그 합의된 내용을 문서한 것을 단체 협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법률 다음에 효력이 있는 게 단체 협약이에요. 그 다음에 취업 규칙 있죠. 취업 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통일적 획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작용한 규범이죠. 그래서 취업 규칙이 있고 이 취업 규칙과 같은 급으로 인정되는 게 노동조합의 규약입니다. 그 다음에 최하위에 있는 게 이제 근로계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순서가 쭉 노동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 적용되는 순서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위법 순서에 따라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노동법의 법원이 내용이 같으면 괜찮은데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의 내용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법원의 경합이라고 해요. 이 법원의 경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경합의 일반 원칙이라고 써져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상위법 우선 원칙입니다. 적용됩니다. 상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신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동순위 같은 경우는 국법하고 신법이 있는 경우에는 신법이 우선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충돌이 되는 경우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특별법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노동법,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고요. 민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기준법과 민법이 충돌된다라고 하면 이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들이 적용되죠.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적용이 되잖아요.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따로 정하지 않은 것들이 그 다음으로 이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렇게 순위가 다른 이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이 충돌되는 경우,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위법 우선이 적용이 돼야겠죠. 근데 만약에 취업규칙이 보다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더라. 그럼 이런 경우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더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게 유리의 원칙이라고 하죠. 유리조건의 원칙,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뭐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노동법의 취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법 우선 원칙의 예외로서 하위법원이 상위법원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 이걸 하위법원을 적용시켜 주겠다. 이게 이제 유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당연히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유리하게 되면은 당연히 근로계약이 적용되는 겁니다. 유리 원칙에 따라서. 자, 이 유리 원칙에 대해서 현행법의 근거가 그럼 뭐냐? 노조법에서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노조법도 있다고 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보면은 근기법 일단 15조, 개별적 근로조건에서는 근기법 15조하고 그다음에 근기법 97조. 자, 15조에는 근로기준법보다 하위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다라고 하죠. 근기법하고 근로계약이 있는데 근기법보다 더 이 근로계약 조건이 하위다 그러면 그건 무효입니다. 즉 그런데 근로기준법보다
더 유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는 반대로 유효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반대 해석을 하면 조문을 반대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하위 법원인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유리하면은 당연히 이건 유효하다. 즉 그래서 이거를 간접적으로 유리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평가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서하고 근로계약상의 조건하고 충돌이 됩니다. 근데 취업규칙 이 조문에는 이 취업규칙보다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달하는 이걸 또 반대 해석을 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기준보다 유리하면 그것도 유효하다. 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마찬가지로 이 근기법 97조도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유리 원칙이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근거는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15조하고 97조 두 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보면서 빨리빨리 이제 체크 한번 할게요. 이게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좀 드렸어요. 교재 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법원의 종류 보시면은 뭐 노동관계법령, 헌법, 노동관계법령, 그다음에 뭐 조약도 아까 비준동의 받은 거, 국회에서 비준동의 받은 것도 법률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노사자치규범, 이제 대표적으로 단체 협약, 취업규칙입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내부 그 운영 상황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규약, 그다음에 이제 근로계약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법원의 종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관행 즉 성문화 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혹은 근로계약서에 문서화되지 않은 그러한 근로조건들이 관행처럼 이루어진 것들 이런 것도 과연 노동법의 법원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걸 이제 노동관행이라고 하죠. 이 노동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성을 인정할 것이냐 한데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판례가 이 노동관행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요건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거를 실제 인정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나오면은 단순히 그렇게 오랫동안 지급했다라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 그거를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 5페이지에 판례 팩스 한번 볼게요. 자, 노동관행의 법원성 인정 요건,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즉 노동법의 법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자, 규범적인 사실에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래서 규사승 체크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 구성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를 제기하지 않을 때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야 된다. 두 가지 요건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또는이죠. 그다음에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평가를 돼야 됩니다. 사실관계는 이따 이 사례집 보면서 요거를 사료한 것들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고 그냥 한번 바로 사례집을 한번 보시죠. 네, 사례집 27페이지 사례 5번 노동관행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정덕탁 노무사님께서 요 사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내용이 사실상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전입니다. 한전에는 노동조합 M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단체 협약 요기간에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데. 보통 이제 단체 교섭은 12월 1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1월에서 2월경에 단체 협약이 체결되고 임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이에 따라 취업규칙인 보수 규정을 개정하면서 12월 1일부터 단체 협약 체결일 전까지에 대해서 재직 중인 조합원들에서 임금 인상 차익분을 소급해서 지급을 해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좀 드리면.
자, 매년 12월 1일에 매년 12월 1일에 단체 교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단체 교섭에 따라서 단체 협약은 보통 1월에서 2월 28일까지 있다 칠게요. 이 기간 내에 단협이 사실상 체결이 되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이 이렇게 체결이 되면은 이 12월 1일부터 단체 협약 체결된 시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단체 협약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되면 임금 상승 차액분을 줍니다. 차액분을 지급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보통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서 1월 1일부터 이 협약이 체결돼 있죠. 단협이 유효 기간인데 재밌는 거는 단체 교섭 시점부터 이거를 소급해서 이거는 임금을 인상시켜 가지고 줬다는 게 이제 특이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2009년부터 자, 2009년 1월 1일입니다. 2009년 이 사례에서는 2009년 12월 1일부터네요. 네. 2009년 12월 21일부터 11월 1일부터 단체 교섭이 진행이 됐고 여기 이제 그러면 2010년이겠죠. 2010년 1월 1일이겠습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다가 올해는 단체 협약 체결이 2010년 2월 15일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갑인 그죠? 보시면은 이제 지문에 1999년 그 문제 두 번째 단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중간 뒷부분 보시면 1999년 1월 1일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내용이 앞에 날짜를 지워주시거나 아니면 1999년 1월 1일에 입사했던 근로자 갑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입사했다는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로자 갑이라는 사람은 2010년 2월 10일자로 퇴직을 합니다. 정년 도달해서. 갑이 2010년 2월 10일자로 정년 퇴임을 합니다. 정년 퇴직을 해요. 근데 기존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소급을 해서 임금 상승 차액분을 소급해가지고 퇴직자한테도 이 차액분을 반영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반영해서 퇴직금 산정에 평균 임금에 넣었다는 거죠. 퇴직금을 반영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 갑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 갑에 대해서는 상승 차액분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에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영을 안 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갑은 주장하는 게 지금까지 관행상 이 단체 교섭이 해서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은 이 퇴직자들한테도 임금 상승 차액분을 지급했었고 퇴직금도 같이 반영해서 지급했었다. 그런데 나는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게 지금 성문화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문제되냐면 이 관행, 지금까지 이 관행이 법원성이 인정되겠느냐, 이게 이제 쟁점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을 일단 말씀드리면은, 자, 판례는 이러한 관행이 오래돼 있다고 해서 이 한정이 과연
한전이 이거를 노동 관행으로서 법원성 인정할 만큼의 또 규범적으로 인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규범이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가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단체 협약은 2010년 2월 15일에 체결됐고 당신은 2월 10일에 퇴임을 하지 않았느냐. 협약 체결 전에 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퇴사를 해버린 사람한테 무슨 단체 협약을 체결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죠. 이 단협은 재직 중인 근로자한테만 적용된다. 그래서 이 단체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퇴사해버린 이 근로자한테는 단체 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두 가지 논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부정을 했던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노동법 강론에 있는 사실관계 중에서 이제 써져 있죠.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밑에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사례집 한번 볼게요. 자, 사례집에서는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해라. 그러면 답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결론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돼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사례집 28페이지 쟁점의 정리. 자, 이런 문제는 결국은 일반론을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반론을 어느 정도 써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자, 쟁점의 정리 보시면은 자, 창사일에 30년 이상 쭉 퇴직한 자한테도 퇴직금 인상분 차액분을 지급해왔다. 근데 갑한테는 이거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갑은 이게 부당하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러한 관행이 노동법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노동 관행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된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쟁점에 그러면 노동 관행의 법원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쓰겠죠. 자, 그래서 노동 관행의 의 써져 있고요. 그다음에 규범력 인정 근거에 대해서 뭐 학설이 있는데 학설은 여러분이 공부용으로만 보시고 뭐 사실 답안지에 쓸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판례죠. 자, 판례 보시면은 판례는 규범력 있는 노동 관행과 관련해서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관계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 이대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범 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판례 내용이 좀 적을 때는 사실은 이러한 판례에서 사실관계에서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었나 뭐 이렇게 써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안의 검토가 중요하겠죠. 사안의 적용. 그래서 사안의 적용은 여러분이 이제 요즘 문제가 길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그런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적인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써주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저거는 저렇게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검토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안의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자, 30년 동안 퇴직금 이상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해 왔다. 퇴직자에 대해서도 이런 관행이 있었죠. 30년 동안의 관행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갑은 20년 이상 근무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90년도 1월 1일자 입사한 걸로 보시면 딱 20년입니다. 퇴직까지. 그래서 20년 정도 근무를 해왔고 지금까지 쭉 자기도 그 재직 중에는 그렇게 소급분을 받아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 단순히 오랜 기간 반복되는 사실이나 개인적 기대만을 가지고 위 관행의 규범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쭉 그 법원이 기존의 판례가 설치했던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세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악화된 회사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퇴직자에게 지급해왔던 이와 같은 퇴직금 인상 차액분의 지급을 더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는 걸 보면 최소한 한전 측, 즉 사용자 측이죠. 사용자 측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을 판단된다. 또한 이 관행을 규범으로서 노사 양측에서 명확히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실관계도 없더라. 그래서 이 관행을 이 법원성을 인정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갑의 주장은 결론 보시면은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노동관행의 법원성 부분은 뭐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판례 하나
이런 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판례 및 행정해석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도 그러니까 교재 5페이지 노동법 강론 5페이지 보면 판례나 행정해석 같은 경우는 규범 노동법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법원의 경험 볼게요. 자, 동일한 대상,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법은 서로 충돌하는 경우를 법원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경합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원칙은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 원칙에 따라서 상위법이 우선 적용된다. 두 번째, 그다음에 동일한 순위 법원이 충돌할 경우, 동일한 순위입니다. 동일한 순위 법원이 충돌할 경우는 신법 우선이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다음에 이제 유리의 원칙이 나오죠. 유리의 원칙은 이제 상위법 우선 원칙의 예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의 원칙도 개념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유리의 원칙이나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들이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원칙을 유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보시면 현행법에서 유리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거를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아까 제가 현행법상 근거 말씀드렸죠. 근로기준법 15조,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97조. 그다음에 이제 노조법 33조 1항의 해석인데요. 이제 근로기준법 15조라든지 근로기준법 97조에는 미달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노조법 33조 1항에서는 위반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단체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서 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다. 그래서 이 위반의 의미를 가지고 조금 학설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은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판례가 하나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이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 충돌할 경우에 무조건 유리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냐, 이거는 퀘스천 마크다라고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7페이지 판례 박스 한번 볼게요. 관련 판례. 자, 회사가 좀 어렵고 근무 기간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례는 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은 이 사례는 그래서 기존에 그 무단 결근 하는 경우 면직 기준이 7일이었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일, 4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엔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이 동일하게 면직 기준이 7일이었습니다. 무단 결근 7일 이렇게 돼 있던 게 이 취업 규칙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단체 협약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상위 단체 협약만 더 불리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변경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하위의 법원인 취업규칙이 더 유리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유리의 원칙을 적용해서 취업규칙이 더 유리하니까 취업규칙을 적용해 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판례는 자 이렇게 해서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당사자 사이에 요 어떤 의사를 무시하게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이 당사자 의사에 합치된다라고 해가지고 단체 협약 개정된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라고 봤던 사례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조건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이 충돌하는 경우는 무조건 유리 원칙이 배제되는 것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사례가 나온다면 그냥 이 사실관계대로 판례가 쓴 내용대로 판단해야겠지만 이 부분 뭐 이슈는 있지만 여러분한테 뭐 출제가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출제를 좀 하시려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최신 판례죠. 요거는 이제 오늘 모의고사 나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내용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모의고사 문제 2번입니다.
방금 보셨던 그 최신 판례를 사례한 거기 때문에 이걸로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C회사는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드렸죠. 그리고 C회사에서는 소속 근로자 100명으로 조직된 D 노동조합이 있다. 그래서 C회사가 있고요. 여기에는 D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C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만 58세부터 정년인 만 60세까지 근로자들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결정했고, 자,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도입을 하죠. 임피제 도입을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임피제 도입 자체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냐 이렇게 논의를 하라 이렇게 주진 않았어요. 그냥 불이익 변경이다라고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냥 사실관계를 딱 하게 되면 임금 피크제는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악화되는 거죠. 원래는 100% 받던 거를 일정한 나이가 되면 퍼센트지로 연봉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 도입 자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사실관계를 더 줘서 이 문제는 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하고 그다음에 노동법의 법원성하고 섞어서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법원성만 물어보기 위해서 임피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라고 문제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이제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150명 중에 100명이 노조원이죠. 과반수 노조 맞죠? 그래서 D 노조의 위원장 경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드렸죠. 사실관계. 그래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문제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문제에서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D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위원장 병의 동의를 받아서 아래의 내용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적법하게 했다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정전에 보시면은 개정 전에 만 60세였다가 만 60세죠 정년이. 개정전에는 정년도 똑같이 만 60세지만 이제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됐죠. 그래서 만 58세 59세, 60세 이렇게 이제 뭐 비율을 정해놨는데 기존 연봉의 70%, 그다음에 60%, 50%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 밑에 보시면 자, 조합원청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후에 만 58세에 도달하여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었고, 이에 C회사는 정액의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됨과 기존 연봉의 70%를 지급받게 됨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정, 이 정이라는 근로자한테 회사가 통보를 하죠. 임피제 대상입니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다.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과연 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됐죠. 취업규칙이 개정이 됩니다. 규칙이 개정이 되면 이 취업규칙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 취업규칙이 개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개별적인 근로계약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체결한 개별적인 기존의 근로계약들이 자동으로 변경되느냐, 이게 이제 사실상 속성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취업규칙을 개정만 해버리면은 근로조건도 당연히 변경이 돼야 되는 게 맞긴 하겠죠.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개별적 근로계약도 별도의 어떤 절차 없이 당연히 변경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연봉 6천이었던 사람이 뭐 과장이었다 칩시다. 근데 취업규칙 변경을 해요. 취기 변경으로 과장은 연봉이 5천이다.
라고 변경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바로 연봉 5천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판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랍니다. 자동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즉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우리 근기법 4조에 근로조건에 대해서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이라고 있죠. 그래서 판례는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상의 이 근로조건을 노사 대등의 자유원칙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이 규정은 적용된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개정된다고 해서 기존의 개별적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변경된 건 아니다. 요게 핵심적인 문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서 결국은 이 사람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안 썼죠. 안 썼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겁니다. 존속한다는 것은 유효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하고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하고 충돌이 되는 거죠. 자, 기존 근로계약 따르면 연봉의 100%입니다. 연봉 100%죠. 근데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따르면 연봉이 70%예요. 그래서 이 정이란 사람은 퇴사를 해버리면서 기분 나쁘니까 퇴사하면서, 자, 원래 나는 연봉 100%를 받아야 되는데 연봉 70%밖에 안 줬으니까 30%를 달라라고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거죠. 그럼 이게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럼 판례가 이렇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도 노사 대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 이런 기존의 근로계약이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은 기존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하위의 법원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의 원칙상, 이때 이제 유리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유리의 원칙상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적용이 돼야 된다. 따라서 나머지 30%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제 유리 원칙이 기존에 뭐 출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 판례가 있어서 또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판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하고 함께 엮어서 충분히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 B급 정도로. 그래서 제가 법원성을 B급 정도 말씀드린 건 이 파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설 한번 볼게요. 해설이 좀 작게 나왔죠. 예. A4 기준으로 10포인트로 작업을 했는데 B5로 나와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B5로 아예 작업을 해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 찾아보실 때 되게 좀 뭐 어려워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논점 쓰시고 결론 쓰시고 중간에 일반론 쓰시는 부분,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쟁점되는 것에 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 써가지고 적절히 쓰시면 돼요. 자, 논점의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C회사는 그리고 배점이 있죠. 배점 같은 경우도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우리는 이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각 목차별로 혹은 내용별로 배점을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지만은 교수님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쭉 보십니다. 쭉 보고 몇 점, 거의 관심법이죠. 네, 쭉 보고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려가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와 세분화해 놓은 것들은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비중이나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조금 분배를 해놓은 것이니까 그 정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점의 정리 한번 볼게요. C회사는 과반수 노동자 D대표자인 위원장 병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그러다 근로자 정이 만 58세가 되어 임금피크 대상이 되자 변경된 임금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여기 이제 핵심인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 근로자 정의 근로조건이 인권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라야 되는지가 문제된다. 즉 정의 근로조건 관련해서 법원이 경합하는 경우 어느 법원을 우선 적용해야 되는지가 문제된다. 그래서 두 번째 2번 노동법원의 법원과 법원의 경합. 그래서 일반론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경합에 대해서 일반 원칙대로 가죠. 그래서 사안 검토 간단하게만 써줬어요. 뭐 검토할 것도 사실 없는데, 자 사안 같은 경우 시의사 취업규칙이 정의 기존 근로계약보다 상위 법원에 해당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반 원칙에 따르면은 뭐 이제 그 취업규칙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근로자 정의 근로조건에 적용되는 법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점. 시의사 취업규칙이 정의 기존의 근로계약보다 상위 법원이기 때문에, 자 법원 경합의 일반적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면 취업규칙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 불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유리 원칙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유리 조건은 우선 원칙. 자, 그래서 유리 원칙은 하위 법원이 상위 법원보다 근로자의 유리한 내용을 규정했을 때 하위 법원이 상위 법원에 우선에 적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그래서 이 취지 한번 써주시고요. 노동법 특유의 원칙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근로기준법에서 유리 원칙, 근로기준법상 근거죠. 근기법상 유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명시하고 않죠. 조문에 뭐 유리 원칙 이런 말 없으니까. 다만 근로기준법 15조,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97조 요 내용들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를 반대 해석하면 근로기준법 혹은 취업규칙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는 유효하다고 해석된다는 점에서 이는 유리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 그러면 이제 판례를 써줘야겠죠. 세 번째 3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충돌한 경우입니다. 판례, 이제 아까 최신 판례 우리 교재에 있었던 거 그 내용을 좀 나눠서 쓴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두 개로 좀 나눠놨고요. 자 방금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쌍가로 1번 취업규칙 변경으로 개별적 근로계약이 변경되는지 여부. 자 판례는 근기법 제4조에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주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다. 근로자 보호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판례는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기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이게 이제 정리한 겁니다. 즉 판례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은, 자 이제 경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쌍가로 2번이죠.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경합. 자, 판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즉 유리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즉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기존의 근로계약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돼야 된다. 즉 유리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판시한 겁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할 때 개별적 근로자 동의를 받아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렇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이 됐죠. 그래서 그 취업규칙을 변경이 된 경우에 근로조건을 이제 변경을 하려면 개별적인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반영해서. 그래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라는 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그 동의가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법에서 정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차후에 이제 근로계약서를 발도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반영해서 임금이 70% 연봉이 70% 삭감됐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한 액수를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 된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안 썼죠. 그래서 사안 검토 한번 보겠습니다. 사안 검토는 뭐 디테일하게 써주면 써줄수록 좋습니다. 사실관계가 좀 많이 있을수록. 자, 사안 한번 보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시의회사는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 임금 패키지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정이 만 58세가 되어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었을 때 임금 피크제 대상이라는 점과 기존 연봉의 70%를 지급받게 됨을 통보했을 뿐 해당 내용을 반영한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근거를 항상 써주셔야 됩니다. 뭐에 따르면이란 근거. 판례에 따르면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4조에 의해서 근로조건은 사용자 시회사와 근로자 정사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된다. 따라서 시회사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회사와 근로자 정사의 근로계약 내용은 변경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에도 유리의 원칙이 적용돼서 정의 근로조건, 즉 임금에 대해서는 시회사의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이 아닌 기존의 근로계약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론 보시겠습니다. 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정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시회사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불이익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된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받지 못한 연봉의 30%를 지급하라는 근로자 정의 체불 진정은 인용돼야 된다. 라고 정리를 했죠. 그래서 항상 따라서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물어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모의고사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노동법의 법원에 대해서 이 정도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근기법상 근로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